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성석재입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사람과 세상에 관한 글을 써오면서 저는 우리 삶의 근본 요소를 이루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 보면 끝에는 꼭 철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철이 없다면 우리는 삽시간에 문명의 암흑기, 선사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철의 시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철은 변신의 천재다. 강하게, 날카롭게, 때론 부드럽고 질긴 모습으로 철은 인간이 상상하는 만큼 변신을 거듭해왔다. 늦은 오후, 독일의 한 노부부가 다과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찾은 부엌. 예전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변신한 철이 놓여 있다. 냄새 제거용 쇠비누다. 쇠비누에 물을 묻혀 문지르면 생선이나 양파 등 음식 냄새가 사라진다고 한다. 금속에 물을 묻혀 공기 속의 냄새를 흡수해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악취가 생기기 쉬운 신발장에도 쇠비누 하나를 물에 담궈 두었다. Das ist ein Schuhschrank und in dem Schuhschrank haben wir einen Geruchvernichter. So einen Geruchvernichter, mit dem man sich auch die Hände wäscht, wenn man Zwiebel geschält hat. Der wird mit etwas Wasser bedeckt und dann nimmt er den Geruch aus dem Schrank, weil der Schrank ja immer geschlossen ist. 상큼하게 변신한 철의 새로운 모습이다. 철은 인간이 원하는 만큼 언제든 변신할 준비가 돼 있는 물질이다. 망치로 두들겨도 쇳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철도 있다. 재진 합금이라 불리는 이 저소음 강판은 고체의 진동 자체를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했다. 철의 과묵한 변신이다. 인체의 일부로 변신한 철도 있다. 이 환자는 다리에 동맥이 막혀 수술대에 누웠다. 이전엔 다리를 절제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지만 철의 변신으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됐다. 아프세요? 자, 팔? 다리 오신다고요? 조금만 참아요, 어르신.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끝나요. 의사가 환자의 혈관에 주입하는 것은 스텐트로 불리는 강철 합금이다. 좁혀진 혈관에 얇은 와이어를 삽입한다. 그 후 스텐트를 혈관에 주입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금속망이 펼쳐지면서 막힌 혈관을 확장시켜준다. 이 금속망은 환자의 몸에 반영구적으로 머물며 혈관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혈관을 많이 절개를 하게 되고요.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합병증의 위험이 조금 높습니다. 또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텐트라는 게 개발이 돼서 이 스텐트를 사용함에 따라서 수술로 치료하는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때 스텐트에 혈전이 생성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금속을 사용한 스텐트도 개발되고 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거울 것만 같은 철이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체의 일부로 변신하고 있다.
철은 무척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존재다. 인류는 약 3,500년 동안 철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철은 아직도 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인류의 기술력이 미치는 만큼만 그 모습을 드러내온 존재가 철이었다. 지금이야 사방에 철이 널려있는 그야말로 철로 풍년이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철이 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엿장수들이 새가위를 절긋거리면서 모아들인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고철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장 먼저 철로 만든 생활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철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지금은 철의 시대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철을 사용해야 한다. 주방엔 철로 만든 도구들이 대부분이다. 전기 주전자는 1920년부터 주방을 지켜왔다. 전기 믹서도 비슷한 연배를 자랑한다. 토스터를 사용한 지도 약 100년이 됐다. 그런데 사용 연대를 가늠하기 힘든 존재가 있다. 바로 주방의 터줏대감, 식칼이다. 인류는 언제부터 식칼을 사용했을까? 칼의 도시로 불리는 독일 졸링엔 칼 박물관은 인류가 사용해온 각종 칼이 전시돼 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음식을 자를 날카로운 칼을 갖길 원했다. 최초에 사용한 것은 돌칼이었다. 이어 청동검을 사용했지만 날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인류는 마침내 철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은 귀한 존재였다. 중세시대 만찬 장면을 그린 풍속화다. 칼을 찬 귀족들이 근엄하게 앉아있다. 식탁에는 닭이며 생선이 통째로 올라와 있지만 식사 도구가 없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음식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손가락이 지배하던 식탁에 맨 먼저 오른 도구가 바로 식칼이었다. Also das haben wir aus einem bestimmten Grund natürlich auch hier hingehängt, denn da sehen Sie eine vornehme, edle Tafel mit einem Braten in der Mitte und was sieht man? Nur einige Messer, kein weiteres Besteck und die Menschen haben tatsächlich mit den Fingern gegessen. Sie haben es vielleicht geschnitten mit dem Messer und dann haben sie mit dem Finger genommen. Aber es ist eine vornehme Gesellschaft, auch wenn es für uns heute etwas chaotisch aussieht, wenn man so will.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식칼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숟가락과 포크도 등장했다. 당시 식칼의 재료는 주저하기 쉬운 금이나 은이었다. 금과 은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관할 정도로 귀했지만 칼날이 무른 것이 흠이었다. 사람들은 철의 강한 성질에 주목했다. 그리고 철제 식칼을 만들었다.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던 시대에서 칼로 배에 포크로 찍어먹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Hatte man ja einen unmittelbaren Zugriff des Körpers, meiner Hand zur Nahrung, die ich dann zu mir nahm. Wenn ich etwas dazwischen schalte, ein Instrument wie ein Löffel oder wie eine Gabel und auch natürlich das Messer nehme, um zu schneiden, dann stelle ich eine Distanz her zwischen der Nahrung und meinem Körper. Das heißt, mein Verhalten wird vornehmer, zivilisierter, wenn man so will. 철로 만든 칼은 날카로울 뿐 아니라 내구성도 강했다. 날카로운 식칼은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육류를 즐겨 먹어온 서양 사람들은 식칼 덕분에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됐다. Ja, es ist halt wichtig, dass es halt lange scharf bleibt und nicht direkt, wenn ich es jetzt 2 Tage benutzt habe, dann direkt wieder komplett stumpf ist, dass ich es normal wieder komplett schleifen lassen muss. Und die Qualität muss einfach deshalb da gut sein, weil wenn ich jetzt irgendwas habe, was stumpf ist, kann ich nicht vernünftig schneiden, kann ich einfach nicht vernünftig mitarbeiten.
Genau wie ein Malermeister, der auch einen vernünftigen Pinsel haben muss. So müssen wir halt vernünftige Messer haben. 사람들은 더 날카롭고 더 오래가는 칼을 요구했다. 날을 세우는 과정에서 철의 비밀이 한 겹 드러났다. 독일 졸링엔의 한 대장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칼을 만들고 있다.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막대를 집어넣는다. Durch, weiter, weiter.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철도 달군 상태에서 성형이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에겐 특별한 성질이 있다. 대부분의 금속은 열을 가하면 팽창하지만 철은 1200도가 되면 분자가 수축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른바 고온 수축 현상이다. 이때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리면 철이 연해지고 급냉하면 철이 강해진다. Vorsicht. 이것이 다른 금속과 달리 철에 날을 세울 수 있는 비밀이다. Es sind viele sehr differenzierte Arbeitsgänge, die über Jahrhunderte nur als Erfahrungswissen weitergegeben wurden. Und das war hier in Solingen wirklich eine absolute Spitzenqualität, die man hier in Solingen mit dieser Erfahrung herstellen konnte. 독일 졸링엔 지방은 1400년부터 수공업자들이 모여 칼을 만들어 온 칼의 도시다. 기술과 노하우를 대물림해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 칼 시장을 석권해왔다. (1814년) 창립한 위스트호프사는 200년간 7대째 대를 이어 칼을 만들고 있다. 졸링엔에서도 손꼽히는 업체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위스트호프사가 칼 제조 공정을 일부 공개했다. 이 업체가 200년간 고수해온 전통 중 하나는 칼날과 손잡이를 한 몸체로 제작하는 것이다.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제작해 용접하거나 조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다. 이 업체만의 고유한 비결은 고열 단조와 특수 열 처리 방법이라고 한다. 200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이라는데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한자로. 하지만 지난 200년간 식칼에만 혼신을 바쳐온 장인들의 땀과 기술이 집약돼 있다. Dass die deutsche Industrie in Gilden, in Handwerksgilden, in Handwerksgruppierungen organisiert war. Es gab die Gilde der Schmiede, die Gilde der Schleifer, die Gilde der Härter und so weiter. Und die haben sich als sehr, sehr enge Gruppe immer verstanden und dadurch auch ihre Technologien für sich behalten konnten. Dadurch, weil sich immer eine Expertengruppe zusammengefunden hat, konnten die auch bestimmte Technologien, sei es jetzt Schmiedetechnik, Härtetechnik, Schleiftechnik, qualitativ besser. 자동화된 공정 가운데 지금까지도 수작업을 하는 곳이 있다. 칼날을 세우는 곳이다. 부드러운 스펀지가 무처럼 베어져 나간다. 칼날의 각도를 어떻게 세우는지가 핵심이라고 한다. 이 라인의 종업원들은 수십 년 동안 칼날만 세워온 전문가들이다. 칼의 진화는 곧 제철기술 발전사였다. 차갑고 단단한 철에서 날카로운 성질을 뽑아내기 위한 탐구 과정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한 번 날을 세우면 좀채 무뎌지지 않는 꿈의 식칼을 주방에서 볼 날도 멀지 않았다.
철이 인간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은 거리를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부산 화명동과 김해를 잇는 화명대교. 철제 케이블로 상판을 매달아 지탱하는 사장교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사장교의 승패는 케이블에 달려있다. 그다지 굵지 않은 이 케이블에 수백 톤의 상판과 차량의 안전이 달려있다. 만에 하나 케이블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진다면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케이블은 강선을 꼬아서 만든 스트랜드, 즉 강연선으로 구성된다. 손가락 굵기의 강연선이 모여 육중한 상판을 지탱하는 것이다. 위치마다 스트랜드의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46가닥, 많은 것은 81가닥까지의 스트랜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곳에는 700톤 이상의 장력이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장력은 700톤 수준이지만 실제로 파단되는 것은 그 700톤보다도 약 2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져야만 파단됩니다. 사장교 건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엔 철이 있다. 철을 사용해 인장 강도, 즉 하중을 버티는 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철로 만든 강연선 하나가 약 28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인장력이 강한 강연선이 모여 실제 하중보다 2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안전엔 이상이 없다. 각각의 강연선은 7가닥의 강선을 꼬아 만들었다. 결국 가느다란 강선이 모여 교각의 상판을 지탱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강선 공장. 강연선 제작에 사용할 강선 원료를 만들고 있다. 강선 제작엔 철이 가진 여러 가지 성질 중 질긴 성질을 활용하고 있다. 제철 과정에서 탄소를 적절히 제거하면 철이 유연해지고, 이를 압연을 통해 강선으로 만든 후 열 처리를 하면 질긴 물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최초로 철교를 만들 때는 철의 질긴 성질을 활용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의 철교 아이언 브릿지다. 1779년에 만든 이 다리는 선박 통행을 위해 아치형으로 설계됐다. 철교를 제작한 사람은 이 지역 제철 산업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함 다비 3세였다. 당시는 철이 무척 귀했던 시절인데도 철교를 만드는데 378톤의 철을 사용했다. 강물로 가로막힌 물동량을 해소하는 한편 당시 영국의 제철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As much as anything, it was a huge advert for the area. This was the leading iron-making area in the world at the time,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that this brought in an awful lot of industrial tourists, effectively, or people on the Grand Tour from Europe and from further afield, from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who would come to see, because this was the world's first large iron structure. 이 다리의 재료는 주철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연철을 만드는 기술, 즉 제강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탄소 함유량이 많은 쇳물을 주형에 부어 철교 재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주철은 단단하긴 했지만 질긴 성질이 없었다. 이런 여건에서 건축가는 질긴 성질은 약하지만 버티는 힘이 강한 주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즉, 아치형의 교각으로 양안을 연결한 후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주철의 강한 힘이 다리를 지탱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In the late 1790s, for example, on the Severn, there were some very bad floods, which destroyed or damaged almost all the other bridges on the river, with the exception of this one. 아이언 브릿지는 철교가 다른 그 어떤 재료를 사용한 다리보다 튼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곧이어 연철이 개발되자 케이블에 상판을 매단 현수교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인장 강도, 즉 버티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1845년
영국에선 현수교가 무너져 1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의 강선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강선 제조엔 99.9% 순도의 철이 필요하다. 미세한 개재물만 있어도 선이 터지기 때문이다. 강선을 느려 가늘게 뽑는 것도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뽑아낸 강선 7가닥을 꼬으면 스트랜드, 즉 강연선이 만들어진다. 뽑아낸 강연선은 인장 강도 실험을 거친다. 철이 순수할수록 철을 구성하는 그레인, 즉 알갱이가 작을수록 인장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강연선은 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전 인장 피로도 시험을 거친다. 목포대교에 사용될 이 강연선은 200만 번의 흔들림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교각과 상판을 연결하는 상황에서 닥칠 흔들림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철의 질긴 성질을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케이블에 들어가는 강연선의 수가 줄어들고 케이블 자체가 가늘어지고 있다. 와이어의 인장 강도를 올리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와이어 강도를 옛날에는 한 700, 800메가파스칼 1800년도는 하고 있다가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1300, 1400메가파스칼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2000메가파스칼이 설계를 반영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 강도가 강해지면서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더 길고 더욱 아름다운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섬과 육지를 잇고 있다. 강하고 딱딱할 것만 같은 철에서 뽑아낸 부드럽고 질긴 강선이 지형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철은 현대인의 삶의 공간도 변화시키고 있다. 급성장하는 경제를 상징하듯 하루가 다르게 마철루가 들어서고 있다. 상하이의 마철로 시대를 연 건물은 진마오 타워. 98년 완공된 421m 높이의 이 건물은 중국 경제 개방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 옆에는 492m의 월드 파이낸셜 센터가 우뚝 서 있다. 현재 중국 최고의 초고층 빌딩이다. 이 두 빌딩 사이에 중국 초고층 빌딩의 기록을 경신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높이 632m의 상하이 타워다. 2014년 이 건물이 완공되면 앞서 본 두 건물과 함께 완성된 중국 경제를 상징한다고 한다. 상하이는 집안이 안정적인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강하면서 유연한 철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상하이 타워는 2008년 기초 공사를 시작해 3년째 철을 이용해 집안을 다지고 있다. 整个建筑呢，你看我们实际上现在呢，可以看到的是核心筒部位的，它是钢板剪力墙结构。那么在主楼底板边上，你可以看到还有8根巨型柱和4根那个中型的一个巨柱。 건물을 지탱할 중심축은 철강 프레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만든다. 중심축 주변은 슈퍼 칼럼이란 강철 빔을 세워 건물의 외벽을 형성한다. 그 후 15층 단위로 메가 프레임이란 강철틀을 둘러싼다. 15층 높이의 강철 구조물은 독립된 건물처럼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구조물을 쌓아 올려 상하이 타워가 완성된다. 초고층 빌딩의 핵심 부위에 강철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lso, the reason for steel is it is a ductile material and lighter. And the foundation in Shanghai and Taiwan, the soil is not very strong.
So it also, with a lighter steel weight building, it helps the foundation. Okay, it will reduce the amount of settlement. 특히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고려해 강철 소재를 선택했다고 한다. 외부 충격으로 건물이 흔들릴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는 콘크리트 건물은 붕괴되기 쉽지만 강철은 상대적으로 유연해 버티는 힘이 강하다고 한다. And steel is a natural material to give you strength and lighter weight. And also steel is also more elastic or ductile. That means when the building sway, it elongates, it stretches, it is ductile, it can recover. It's not like concrete. After it elongates, it will crack and break. 철이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인의 생활 공간인 대도시의 역사는 철을 건축의 소재로 사용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더 높은 곳, 더 튼튼한 곳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준 것은 바로 철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할 뿐만 같은 철이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의 거처가 되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최초로 철을 소재로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150년 전 프랑스의 원예가 모니에 씨는 걸핏하면 깨어지는 화분이 골칫거리였다. 모니에 씨는 국리 끝에 철사로 뼈대를 만든 화분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철사 화분 특허권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다. 독일의 건축가 바이스 씨와 프라이탁 씨였다. 이들은 모니에 씨의 특허를 사들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 Jeder war zunächst skeptisch, ob denn der Stahlbeton überhaupt seine Versprechungen halten würde. Und Herr Weiß war ein großer Optimist. Er hat also sehr viel dem neuen Werkstoff Glauben entgegengebracht und hat dann durch wissenschaftliche Arbeiten, die er gefördert hat, aber durch seine Umtriebigkeit im Markt dem Baustoff Stahlbeton zur Verbreitung eigentlich geholfen.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독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후 유럽과 남미 각국으로 전파됐다. 건축 소재로 돌이나 나무를 사용하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고층 빌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선 곳은 미국이었다. 1893년 미국의 건축가 데니얼 버넴은 16층짜리 석조 건물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0.5m 가라앉게 된다. 석조 건물의 한계를 절감한 버넴은 철골 구조를 받아들였다. 뉴욕 맨하탄의 명소가 된 플랫 아이언 빌딩이 그것이다. 이 건물이 들어선 후 강철 골조를 도입한 고층 빌딩이 속속 등장했다. 강철 골조가 도시 건물의 세대 교체를 촉발시킨 것이다. Of a new potential of steel technology, and the new potential showed new uses that buildings could have, high-rise buildings for department stores and later on for housing. So really steel created the impetus, like any new technology, to how to advance the world of architecture, the world of building, and certainly offered a completely new world of rationality, assembly, structure, and program. So there's no doubt that steel produced really a revolution. 출발은 조금 더 튼튼한 화분을 원했던 한 원예가의 상상력이었다. 그런데 철을 건축에 활용하는 순간 지구의 풍경이 급변했다. 현대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마철루가 들어섰다. 철이 있기에 더 높은 건물, 더 효율적인 공간을 건축하려는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인류가 철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칼을 만들 때는 강한 성질을, 철사를 만들 때는 질긴 성질을 이용했지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인류는 철에게 강하면서도 가볍고 질기면서도 성형이 잘 되며 한편으로는 쉽게 변형이 되지 않는 만능의 성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은 인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철이 있어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다. 1886년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등장했다. 껍데기도 없는 엉성한 구조였지만 차체와 엔진 그리고 바퀴 등 기본 구조는 오늘날의 자동차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칼 벤츠였다. 초창기 자동차는 마찰을 본떴다. 속도도 느렸다. 하지만 자동차는 눈부신 속도로 진화했다. 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동 거리는 늘어났고 시간은 단축됐다. 문제는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빠르면서도 튼튼하고 안전한 차가 요구됐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등장한 자동차가 폭스바겐이었다. 폭스바겐은 국민차란 뜻이다. 이 차는 지금까지 단일 차종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되고 있는데 외양이 딱정벌레를 닮아 비틀이라고도 불렸다. 비록 외형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Sicher hat man damals viel mehr an Blech und Stahl verarbeitet als wie heute. Heute ist das Ganze etwas dünner, aber damals war das Ganze schon stärker gewesen auch. 독일의 자동차가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온 배경엔 독일 철강업체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티센크룹은 한때 세계 최대의 제강 능력을 보유했지만 지금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의 강판을 생산하는 것이다. 1500도로 가열된 두터운 강판이 압연 과정을 통해 얇고 길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어 열처리와 냉각 압연을 거치며 강판이 완성된다. 안전하면서도 가볍고 성형이 자유로운 강판이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 Eine sehr enge Kunden-Lieferanten-Beziehung, die wir hier im Laufe der Jahre aufgebaut haben, die so eng auch ist, dass wir als Lieferanten des Werkstoffes Stahl sehr frühzeitig eingebunden sind in Entwicklungen, die die Automobilindustrie betreibt. Wir werden sehr frühzeitig darüber informiert, was die Absichten sind in Bezug auf das Gewicht der Autos, auf die Eigenschaften, die Autos haben sollen und können somit sehr frühzeitig auch mit eigenen Entwicklungen für neue oder für optimierte Werkstoffe beginnen. Insoweit ist es eine sehr, sehr enge Beziehung zwischen Automobilindustrie und Stahlindustrie, die wir gerade hier in Deutschland haben. Und ich glaube, das ist zum Wohle beider Seiten, dass das so ist. 한국에서는 1976년에 고유 모델인 포니가 선을 보였다. 포니의 외형적인 특징은 각진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거기다 강판도 두꺼웠다. 성형도 정교하지 못했다. 고급 강판을 생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전 위주로 두꺼운 강판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철판을 성형을 한 다음에 잘라보고 그 두께의 변화가 깊이 이렇게 눌러도 얇아지지 않는가, 또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강성이나 이런 시험을 해서 무슨 크랙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확실할 때 써야 되니까. 각진 이미지로 남아있는 당시의 자동차들. 하지만 40년이 지난 오늘엔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고 있다. 강판 두께는 얇아졌지만 안전성은 오히려 보강됐다. 얼마나 단단하냐보다는 얼마나 튼튼하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단단하냐는 딱딱하다라는 거고요. 튼튼하다라는 건 구조물로서 안정적이고, 예를 들어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좀 구조를 유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디를 만드는 철판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과 소재가 좋은 자동차의 배경이다.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 강판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자동차 강판의 경우 쇳물을 녹이는 과정에서 용도에 맞춰 특수한 물질이 첨가된다. 자동차 강판용 쇳물이 터져나오고 있다. 쇳물은 제강 공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99.9%의 강판 소재가 완성된다. 자동차 강판의 특성이 굴곡이 심한 형태의 강판의 가공을 할 적에 자그마한 불순물이라도 있으면 강판이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강 공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힘을 주어서 하는 작업이 깨끗한, 작은 불순물이라도 없도록 깨끗한 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강판엔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 강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자유로운 디자인을 위해 성형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한 번 성형된 후에는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연료 절감을 위해 두께가 얇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비해 강한 성질도 유지해야 한다. 일정한 한도에서 잘 구겨지는 것도 필요하다. 충돌 상황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제강 기술이다. 그중 하나가 TWB, 즉 맞춤 재단 용접 강판이다. 각 부위가 필요로 하는 대로 강한 강판과 얇은 강판, 잘 구부러지는 강판 등을 용접하는 기술이다. 강제 같은 경우 이제 강도를 높이려고 하면 성형성이 떨어지고, 또 성형성을 높이려고 하면 강도가 저하되는 어떤 그러한 모순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객의 니즈는 이제 강도도 높으면서 성형성도 우수하고 또 용접성, 내시성 등의 모든 이런 복합적인 성능을 만족하는 그러한 강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에 대해 갈수록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을 내밀면 무엇이든 들어주던 어머니처럼 철은 인류의 요구에 맞춰 지금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철의 변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따라 건설된 2380m의 용담대교.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무도장 강교란 글씨가 적혀 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철이 변신을 한 현장이라고 한다. 용담대교 정기 점검팀을 따라 내려가 보았다. 상판을 지탱하는 강판은 녹이 슬어 있었다. 녹이 쓴 이 강판이 바로 무도장 내후성 강이라고 한다. 이거는 일부러 녹을 표면 녹을 발생시킨 다음에요. 그게 이제 보호막이 되는 거죠. 도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살짝 녹이 쓴 후 녹 자체가 페인트 역할을 해 더 이상의 산화를 막도록 개발됐다는 무도장 내후성 강.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도 수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무도장 내후성 강재를 사용해 정문 겸 건물을 만들었다. 건축가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무도장 내후성 강을 사용했다고 한다. 근데 이제 이 재료는 시간과 함께 서서히 변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피가 표정이 늘 변화하는 거죠. 항상 세월과 함께.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담고 있는 재료다. 그동안 철의 단점은 산화, 즉 녹이 잘 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철은 이제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류의 동반자로 함께하게 됐다. 친환경적인 요소에 인간의 편의성까지 더한 철도 등장했다. 청소를 하지 않고도 스스로 깨끗해지는 철이 그것이다. 자기세정 강판과 일반 강판에 동시에 더러운 물을 뿌렸다. 자기세정 강판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유지했다. 물을 뿌리면 자기세정 강판은 더욱 깨끗해진다. 기름이 물에 뜨는 원리를 이용해 빗물이 강판과 오염물질 사이를 파고들어가 오염물질을 끌어내는 원리라고 한다. 건축물 쪽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컨셉이 친환경 또는 좀 스스로 건물이 깨끗해질 수는 없을까라는 요구들이 등장하게 됐고, 금속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환경적인 면, 이런 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비오염 컨셉입니다. 철은 안방에서도 변신하고 있다. 이 TV의 후판은 내 지문강이다. 손으로 만져도 지문이 묻지 않아 녹을 예방하며 정전기까지 흡수하도록 개발됐다. 처음에는 손에 지문을 묻혔을 때 이곳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컨셉으로 출발했는데요. 기기들이 점점점 정밀화되기에 따라서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정전기 이런 것들을 흡수해 올 수는 없을까? 그러면 수명이 더 늘어날 텐데 하는 그 역할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료를 바르면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는 전기가 통합니다. 통해서 그 TV 내나 또는 가전제품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전기들을 얘가 다 흡수를 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전자기기의 수명을 이제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미래의 철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철을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켜왔다. 고갈돼가는 철광석과 석탄도 철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미래의 철엔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인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용광로 기술을 탈피해 환경오염 물질을 30%가량 절감한 파이넥스 공법이 그중 하나다. 환경오염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탄 대신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경주의 한 파쇄 공장. 인간의 요구에 따라 변신을 거듭해온 철이 제 역할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는 곳이다. 이곳은 철의 무덤이지만 한편으론 철이 부활하는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서 파쇄된 철은 용광로로 보내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제철 과정의 환경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철이 친환경 소재로 손꼽히는 이유다.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만능의 금속. 이것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래에도 철의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인류의 필요에 따라 철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가히 변신의 제왕이라고나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은 아직 제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도를 다한 철은 녹여서 다시 쓰면 영원히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금속보다 친환경적 소재인 철은 문명이 존속하는 한 인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